뭐라 설명해? 81페이지. 네, 81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날 그분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그날 부자 아버지의 이야기도 그 뒤로 오랫동안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오늘 나는 약간 잔인하게 들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오늘 나눈 대화를 오랫동안 기억해주길 바란다. 항상 마틴 여사를 기억하길 바란다. 당나귀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두려움과 욕망이 삶의 가장 크고 깊은 함정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마틴 여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랑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뒷말하는 거랑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아빠도 마틴 여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랑 그 사람 마틴 여사의 수준이 그런 거랑 그죠? 마틴 여사 수준이 그런데 내가 뭐 부자 되게 해드릴게요 했다고 마틴 여사가 부자가 되냐라는 거죠. 그 사람 스스로가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수준이 그렇다면 또 위험한 건 패러다임이나 레벨이 낮은 사람을 우리가 끌고 왔다고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마틴 여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거랑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욕망이 삶의 가장 크고 깊은 감정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너희의 사고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라.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것, 자신의 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잔인한 일이지. 돈을 위해서 일하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한밤중에 돈 걱정 때문에 화들짝 놀라 깨는 것처럼 끔찍한 삶이 어디 있겠니?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없다. 직장이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잔인한 일이고 나는 너희들만큼 그런 함정들을 피할 수 있게 바란다. 네가 선생님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그나마 다행이지. 선생님이 지금 그 나이에 월급쟁이였으면 잠이 잘 올까? 이제 이거 그런 말인 거잖아요. 선생님은 그럼 내가 내일부터 좀 더 열심히 하지. 근데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하면 어디에서 돈이 얼마나 달라질 거에 대한 그 생각이 있잖아. 근데 월급쟁이들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내일부터 회사 가서 그러면 이제 좀 달라져야겠어.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월급이 오르냐고. 그랬다고 승진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 나는 돈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지 봐왔단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렴. 삶이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돈의 지배를 받는다. 내가 돈을 지배한다. 돈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만 했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게 와닿잖아요. 내가 삶을 지배하고 돈을 지배하는지, 돈이 나를 지배하는지. 근데 이제 계속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다? 돈의 지배를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50이 넘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50이잖아요. 나하고 미경 선생님이 50인데 엊그저께 신문에 봤죠. 그러니까 삼성은 50이 퇴직 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젊은데 퇴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아니면 거기서 임원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임원이 몇 명이나 될 사람.
소프트볼 공이 우리가 앉아있는 탁자 아래로 굴러갔다. 부자 아버지가 공을 집어 다시 던져주었다. 그런데 무지랑 두려움이랑 욕심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내가 물었다. 말하자면 돈에 대한 무지야말로 지나친 두려움과 욕망을 야기하는 근원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주마. 의사들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진찰료를 올린다고 하자. 진찰료가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료가 올라가지.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이 나빠진단다. 의사들이 진찰료를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변호사들도 수임료를 올린다. 변호사의 수임료가 올라가면 교사들도 급여가 인상되길 바라게 되지. 그러면 세금이 인상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거다. 그 빈부 차이가 끔찍할 정도로 극심해지겠지. 혼란이 찾아오고 또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명들이 무너진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졌을 때였단다. 불행히도 지금 미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날짜와 이름만 기억하지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이해하지 못한다. 값도 오르고 밥값이 올리면 이제 보험료도 오르고 변호사도 올려야 되고 의사도 올려야 되고 과자 가격도 올라가야 되고 질소 충전 많이 된 과자를 83페이지 가격이란 원래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가격 별 표시하세요. 우리가 시장경제 하면은요 우리가 시장경제 하면 5일장이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매일 시장이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에? 이건 시장이 그렇다는 거고 마켓 중에 이런 마켓도 있고 저런 마켓도 있는데 시장이 영어로 뭐라고요? 마켓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장경제라는 건 뭐냐면 자유시장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시장경제. 이게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통제된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 보통은 누가 정부가 하겠죠. 가격도 정부가 하잖아. 그럼 자유시장경제에서 이게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그 수요랑 공급이랑이 있어야 돼요. 이 가격, 요건 양. 어느 게 수요 곡선? 이게 공급, 이게 수요. 이게 공급, 공급, 수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격이라고. 여기 만나는 지점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뭐를 하면 뭐가 되고 이렇게 딱딱 맞는다고. 그죠? 근데 이게 누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안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누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쌀 가격이에요. 우리나라 쌀 가격이 외국보다 싸요, 비싸요? 비싸요. 비싸죠. 얼마 정도 비쌀 것 같아요? 하얀 하염 비싸죠. 정답.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 가격이 외국 그 국제시장에 비해서 4배인가 비싸대요. 그러면 수입해오면 되잖아요. 그죠? 왜 가격이 우리나라가 저렇게 비싼 거죠? 국가가 통제하잖아요. 쌀 가격 국가가 통제하죠.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통제하죠? 수매. 그게 수매예요. 그럼 국가가 수매하니까 좋겠네요? 문제는 국가가 수매가를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수매한 다음에 시장에서 이거 가격을 유지하는 게 국제 시세의 4배 정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국가는 이렇게 해서 수매를 해줄까요? 비싼 가격에.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쌀 가격을 풀어버리면 농사 안 짓겠죠? 농사 안 짓겠죠.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저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 감귤이랑 달라요. 우리 제주도 감귤은 시장 가격이죠. 경매를 하잖아요. 네. 경매는 시장 가격이야. 우리가 저 어디로 보내죠? 골판. 서울에 무슨 시장이지? 가락동 그런 데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가 이제 경매를 해요. 그럼 경매가 딱 되면 그 가격이 쫙쫙쫙쫙 책정돼서 이제 우리 밀감 보낸 그 통장으로 딱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쌀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장 경제하면은요, 이 그래프가 꼭 나와야 돼요. 이 그래프에 의해서 그냥 사람들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만 뭐다? 시장 경제예요. 누군가가 국가가 됐든 제주도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면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가격을 누가 결정한다? 국가나 도가 결정하겠지. 그건 가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 훌륭한 정부가 관리하는 교양 있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 물론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지가 야기한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란다. 만약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친다면 돈은 늘어나고 가격은 떨어질 거다. 그렇지만 학교는 그저 사람들에게 돈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치지 돈의 힘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단다. 83페이지 파란 박스 거기 보면 20년 전 그리고 오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016년 대통령 출마 선언에서 이렇게 천명했다. 부의 불균형과 소득 불평등이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덕적 위기입니다. 이 버니 샌더스 이 사람이 그 트럼프하고 또 누구하고 할 때 나왔죠? 트럼프, 힐러리. 이 버니 샌더스가 그러니까 힐러리가 망한 게 이 버니 샌더스 때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버니 샌더스가 표를 갈라버렸거든. 근데 이 버니 샌더스가 표를 갈랐는데 이 버니 샌더스가 여기 왜 나왔냐면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는 대표적인 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이 버니 샌더스는 사회 경제니까 이 버니 샌더스가 그때 엄청나게 막 표몰이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의 미국은 아주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호무역주의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일단 미국한테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무조건 그거예요. 그 사람은. 사업가. 근데 옛날에 대통령들, 미국 대통령들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줄 건 해주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한국한테 미군 방위비를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군이 가 있는 데서는 너희들이 그에 따르는 돈 대가를 지불하라. 안 그러면 철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우리가 트럼프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다 안 됐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진실은 뭐냐?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는 건 뭐냐? 아버지가 재산 많이 물려주지 않았다고. 아버지 재산은 빌딩 한두 개 정도가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백억인가 100억인가 몇백억인가 물려주신가? 근데 지금의 트럼프의 재산은요 10조가 된다고 하더라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몇십 배를 뻥튀기 한 건가?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이 사람이 그렇게 뻥튀기 한 동네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돈 벌었냐고.
이 사람이 뉴욕하고 맨하탄에서 돈 번 사람이에요. 뉴욕 맨하탄에서 빌딩 장사하고 돈을 벌었다라는 건,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치열한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에서 돈을 번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 돈을 벌었고, 그리고 뭐다? 세계 최고의 협상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자서전이나 막 이런 책들을 보면 되지도 않는 거를 되게 만든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이 사람 우습게 보고 협상 들어가면 있잖아요. 개박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책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잖아요. 거래의 기술 막 이런 책들. 그리고 부자빠 가난한 아빠하고 같이 책도 썼고,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 하지만 경영대학원이 있잖아요. 마이크가 말했다. 아빠가 저한테도 MBA에 가면 좋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MBA에 대한 뭐가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MBA 갔다 오면 진짜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장 이렇게 써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게 이제 증명되면서 많이 거품이 빠지긴 했죠. 근데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만 해도 MBA 갔다 온 사람 막 돈 몇 배씩 연봉 주면서 막 데리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MBA 뭐 굳이 얘기하면 우리 뭐 제주대학교도 있잖아요. 경영대학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제주랑 비교하시니까 서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 직장에 다녔는데 그 연봉값을 했다면 지금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경영대학원은 학생들에게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만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어. 계산만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은 숫자에만 관심을 쏟고 사람들은 자르고 결국에는 사업체를 죽여버리거든. 나도 그런 사람들 고용해봐서 잘한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고는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것뿐이지. 한데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 숫자는 물론 중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하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다. 부자 아버지는 하나 표정으로 덧붙였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장을 경리과 출신으로 하면 절대 그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근데 단 회사가 안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리과냐 경영과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경영과는 막 숫자 가지고 막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경리에 비해서는 세무 쪽에 비해서는 좀 폭넓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죠. 근데 경영과는 뭐다? 회사가 되게 클 수도 있지만 경영과 출신이 사장하면 회사가 파산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균형을 잡을 거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회사가 작을 때랑 회사가 커나갈 때랑. 그런 얘기는 그 유튜브에 김승주인가? 미국에서 성공한 우리나라 사람. 김승호 사장님? 김승호. 김승호. 그 사람 거 들어보면 잘 나오잖아요. 엄청 좋아요. 그 사람이 뭐냐면 1인 사업체일 때, 5인이었을 때, 10사람이었을 때, 100인이었을 때, 1000명이었을 때 어떤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 걸 잘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밥 하는 CEO 말씀하시는 거죠? 그 뭐 미국에서 성공해서 체인점 갖고 있는 4천억 부자. 부채 빵. 84페이지. 그러면 해답이 있긴 하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럼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감정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법. 생각하는 법을 배워요. 생각하는 법. 생각! 우리가 항상 싱크도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왜 자꾸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서. 왜요? 호모사피엔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공짜로 일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공짜로 일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공짜로 일하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럴 수 있나?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돈으로 유혹하는데도 너희가 감정을 통제했을 때. 부자가 되려면 두 번째 뭐라고요? 돈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네가 돈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연봉을 이렇게 줄 테니까 와서 일해볼래 할 때 뭐라고요? 배움이 있느냐를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적게 벌어도 배울 수 있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는 건 아예 자기 머릿속에 없잖아요. 돈 많이 좋게 나면 옮기죠. 그게 자기의 삶의 경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너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게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지. 그 단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내가 물었다. 글쎄 그건 너희들이 알아내야지. 너희들이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난 너희를 찔레 가시던 물로 데려갈 거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지. 나와 함께 갈 거라면 너희는 돈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좀만 더 어렸을 때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배워야 된다. 말이 좋지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느껴요. 요즘 사람들은 집 없는데도 여행 이런 거에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먹는 거에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네는 그 돈으로 자기가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아저씨랑 같이 가면 뭘 얻게 되는데요? 아저씨한테 배우겠다고 약속하면요. 그러면 뭘 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토끼공과 똑같은 걸 얻게 되죠. 부자버리가 어린이 동화책 리머스 아저씨에 나오는 주인공 이야기를 꺼냈다. 리머스 아저씨? 아니 이거 모르겠는데. 가시덤불이 진짜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럼 있지. 있죠. 그저 재택할 때 가시덤불이 있죠. 부자버지가 말했다. 찔레 가시덤불은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을 의미한단다. 스스로 사고를 선택하고 두려움과 나약함, 궁핍함에 맞서 싸우면 그 덤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사고를 선택한다고요?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란다.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겁을 집어먹고 아침마다 일어나 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인가? 현빈 아저씨께서 얘기하셨죠. 이게 정말 최선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뭐죠?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뭐죠? TV도 없는데 어떤 알고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또 뭐죠?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예요. 정말 그게 최선인가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저라는 건 로버트 기요사키라든가 그죠? 앞서가신 분들 믿으셔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겁에 질려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사고를 하지 못하지. 그래서 아무리 지겨워도 직장에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점점 더 깊이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드는 거지. 사고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랍니다. 이게요. 우리가 직장하고 장사하고 부동산이 있으면 왜 부동산을 권장하냐면
뭐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제가 스터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이 또 좋은 거는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영리해져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죠. 근데 그 사람네는 결국에는요. 어디서 싸게 받아오냐. 내가 어떻게 비싸게 파냐.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50년을 장사를 해도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테크닉은 한정이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진짜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많은 새로운 거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후에는 주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또 얘기를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핸들링할 때 어떤 문제에 부닥칠지 우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세운 철학관 찾아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가 묻었다. 이 책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어떻게라고. 이제 다른 책에 가면 그런 어떻게라는 질문 하시면 안 돼요. 트랜서핑 같은 데 가면은.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처럼 우리가 재테크할 때는 뭐라고요? 어떻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 뭐 하세요? 하면 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어떻게를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고민 안 했던 사람들. 고민했던 사람들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요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게 문제인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생각한 사람들은. 근데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 자, 커피나 마십시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사람은 거의 내가 어떻게 하냐면 세운철학 광고예요. 근데 선생님 내가 생각해봤는데요.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상담해 주잖아요.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선생님 그런 거 생각해 보셔?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있으면 누군가 상담하러 오면 딱 알아줘. 딱 보면 딱 말문이 딱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일단 철학관 우선 갔다 왔어. 이렇게 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근데 또 철학관 갔다 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해가지고 잘 상담하는 사람들은 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철학관 갔다 왔는데 또 내가 물어보라는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엉뚱한 거 물어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상담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어떻게 살까, 재테크는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일 하면 잘 될까 안 될까를 물어봐 모르겠는데 막 자기 자식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온다든가 뭐 본인의 심리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라는 건 뭐라고요? 선생님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시라고. 내가 건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땅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기의 고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주위 사람들하고 그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은 누구? 부자. 근데 또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부자를 찾아서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재테크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상담하기 편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상담이 되나? 그놈이 그놈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놈이 그놈인데 둘이서 앉아서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럼 답이 나와 그게? 나는 제일 한심한 그 부모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애를 학교에 보내가지고 애 신경 쓰잖아. 그럼 내가 5학년인데 5학년 부모끼리 의논하고 있어. 답답하기가. 중학교 엄마한테 6학년 부모나 중학교 부모나 바보가 아니? 그 학교 가면 딱 몇 분만 딱 다니면 딱 알아죠. 저 엄마 딱 몇 명, 한 4-5명 딱 추려져.
그럼 내가 일부러 접근해야 되는 거지. 저 5학년에 누구 엄마인데요. 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언제 시간 되시면 밥 한번 같이 해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 싫어요 하는 엄마가 누가 있어. 밥 사주겠다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부자가 되려고요. 5학년 엄마가 내가 어느 학원 보내는지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얘기 안 해줄 텐데. 절대 안 해줘요. 심지어는요,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해줘요. 왜냐하면 요즘 학원이 어떤 체계로 돼 있냐면 정원이 있거든요.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근데 6학년이나 중학교 부모는 이미 끝났잖아. 완전 정확하게 세세하게 전략 점수까지 다 해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딱 짜가지고 골아줘. 내가 딱 살까 말까 하는데 집도 없는 애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다니까. 말하기 편하다고. 야 누구야 맥주 한잔 하긴 해가지고 집도 없는 애한테 가가지고 나 빵 사고 하면 신데 너 생각은 어때요? 그건 자랑인데. 그 자랑이지. 자랑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죠. 집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자 안 되네. 무슨 자랑이야. 힘들어도 동부형 정도는 안 돼. 자랑 겁나 합니다. 우리가 부자를 만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자랑 받아줄 자세가 돼 있어요. 내가. 나보다 잘하는 근데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게 힘들거든요.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다 지 잘난 맛에 살려고 하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랑 듣기가 싫은 거예요. 1시간이면 40분이지. 그죠? 뭘로 크냐? 그 느낌 알겠어. 와신 상담해야죠.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날 때는 자기가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선생님처럼 진짜 얘기한 것처럼 순간 열등감에 빠지니까 그러면 게임 끝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공부하면서 두고 보자. 나도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심리죠.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아니면 듣다가 복창 터져가지고.